자, 이제 156쪽에 4번 보시죠. 다음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관리사업에서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개선사업 관리사업이면 민간이 못한다 그랬죠? 답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5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동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시행자가 정비위원회에서 정비 기반서를 새로 설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에 해당하는 방법, 즉 반쪽짜리 방식으로 시행한다라면 정비 공단구역 현재 정비 예정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되겠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여기 반쪽짜리를 할 때는 과반수, 그리고 세입자 과반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그 아래 시행자가 정비의 전부 내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수용 방식이죠. 그러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과반수, 뒤가 3분의 2 이상. 답은 2번이 되는. 자, 6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은수가 직접 시행하나 주택공사 등이나 특수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고 할 때 일정한 경우는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경우가 아닌 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리 두 동의 다 생략하는 경우는 이제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니까 있는데, 요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 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 나오는 것은 5번처럼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소유의 2분의 1 이하다.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반 이하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럴 때는 굳이 세입자 이익 지켜줄 필요 없다. 세입자 동의를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숫자지 나머지는 다 말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1번의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이미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자가 인정하면은 임대주택이 충분하니까 세입자가 거기에 입주하면 되겠네요. 보호주택이 마련됐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의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죠.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1번과 5번 외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개선사업의 방식 중에 상대적으로 세입자에게 좀 해가 없는 방식 3가지지 수용 방식과 혼용 방식은 거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용 방식이 제일 무서운 방식이에요. 우리 시행자가 소유자 입장에서도 개선사업을 수용으로 하게 되면은 수용 보상금은 달동내니까 작죠. 거기다 주택을 지어준다. 분양가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을 낼 수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낼 사람들은 달동돼서 살아오지도 않았죠. 가난해서. 그래서 개선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 소유자가 떠날 정도면 세입자는 더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5가지 방식 중에 반쪽짜리는 전혀 해가 없고, 환지 방식도 세입자가 소유자가 받을 환지에 가서 권한 행사하고, 관리 처분에 따라 조론 방식도 관리 처분 내용 중에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는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방식 그때는 생략할 수 있지, 2번처럼 수용 방식일 때는 생략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의 시행자가 기반서를 정비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계를 반쪽짜리, 아까 얘기한 거고, 환지도 그렇죠. 자, 7번은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업, 토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 제일 잘 사는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4번이죠. 그리고 8번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됐는데,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개선사업이니까 민간인 못한다 그랬죠.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3번의 재건축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설업자나 등록소유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지금은 건설업자 등록소유자도 다 되고 재건축에서 공동시행이니까 과반수로 충분하죠. 개선사업만 3분의 2, 2분의 2 과반수, 이 독특한 동의 요건이 있지, 나머지 사업에서 공동시행할 때는 다 과반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4번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은수가 시행하거나 주택건설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관리사업 요게 틀렸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가 아까 민간인이 못하는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은수가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시장은수가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고 주택공사 지정할 때만 과반수 동의인데 지금 이 지문은 조합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은수, 주택공사 등이 한다. 그러니까 시장은수가 할 때도 과반수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가 되니까 틀렸죠. 과반수 동의는 주택공사 지정할 때만 들어가야 돼요. 틀렸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은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 공동시행 할 때는 이것도 과반수 동의죠. 자, 우리 9번 볼까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장운수가 주택공사 등과 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려면 개선 사업에서 공동시행할 때 동의요건은 독특한 동의요건인 토지등수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원칙 맞습니다. 요거 빼놓고 나머지가 이제 공동시행할 때가 과반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건설업자, 등수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요게 3분의 2가 아니고 공동시행이니까 과반수 동의가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공사 공동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만큼은 공동시행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까지 이걸 통해서 이제 공동시행 공부하시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10번의 다음은 정비사업 대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우리 정비법 대행은 개발법 대행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일부 대행이라고 해서 공공이 시행을 하다가 민간이 잘하는 일부만 대행시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전부 대행이라고 해서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인 토지등수지나 조합이 하는 사업을 그들이 못할 때 시장은수나 지정개발자, 공사 등이 이 민간 시행자를 대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한 경우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행자가 대행을 할 수 있다. 우리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간 시행자가 하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시장원수가 인정할 때 할 수 있고, 그건 시장원수가 인정했을 때만 가능한데 만약 시장원수가 인정 안 할 때 대비해서 지금 1번처럼 당사자가 스스로 대행을 요청한다. 과반수 동의를 요청할 때요. 과반수 동의를 우리 못하겠으니까 대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1번에 나니 과반수 동의로 대행을 요청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기출문제가 없는 게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사유. 그러니까 특히 이거 좀 기억하세요. 대행을 요청할 때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한다는 거. 여기서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2번에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전화주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은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대행자 이름으로 하지만 계산이 시행자 계산 주의하셔야 돼. 시행자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대행자는 대행자가 맞는 것은 다 시행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만 청구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처럼 2번의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의 자기 채권에 의해서 시행자에 귀속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의 시장허수가 아닌 대행자는, 즉 지정개발자나 공사 등 시장허수가 아닌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행자 동의, 미리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미리 시장허수 승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허수가 아닌 대행자가 대행을 한답시고 오히려 그 시행자가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까봐, 만약에 재산을 처분하면 대행자가 팔았지만 시행자 계산하니까 시행자 재산을 판 거 아닙니까? 자금을 빌리면 대행자가 빌렸지만, 대행자 이름으로 빌렸지만 시행자 계산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하기 전에 시장허수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시장허수가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시행자 동의는 틀린 게 이미 시행자가 어려워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동의해주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 물에 빠진 사람이라. 시장허수 승인입니다. 4번의 시장훈수인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시행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니까 맞는 거죠. 시장훈수는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5번의 대행자는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자기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계산은 시행자 계산으로 서로 바뀌면 틀려요. 정확히 보시고 맞습니다. 11번에 조합 설립 취지의 고사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자 지금 조합 설립 취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조합이 시행자부터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용도 제일 많아요. 특히 조합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회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거의 뭐 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매번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매번 나와요, 매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먼저 머릿속에서 정비사업 6가지 중에서 조합이 없는 걸 빼버려야죠. 아예 빼버리고 시작을 하셔야 돼. 관리사업도 빼버리잖아. 없잖아요. 조합 없잖아. 그럼 결국 4가지 사업만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선사업, 관리사업 빼고 나머지 4사업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조합을 만들 때 먼저 추진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진회는 여기 가로태 정비사업은 추진회 구성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워낙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회 구성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추진회는 3가지 사업에서 만드는 건데, 제가 사업을 만드는 건데, 이때도 시장으로서 공공지원 받을 때는 생략할 수 있고요. 이건 아예 안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생략할 수 있고, 뭐 시기, 동의요건, 이런 준비, 여러 가지 준비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했는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일 때는 구성하지 않는다.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요. 작은 사업이라. 이번에 조합 설립 추진회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구성.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구성해야 되지, 구성 시기죠. 그 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이때도 우리 재건축만큼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재건축이라면 정비구역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시행 결정 후가 될 겁니다. 아, 그게 한 번에 나와 있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사업 시행 결정 후에 구성하라는 예외. 4번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비 운영 규정에 대한 토종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자, 여기서 위원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맞아요. 개발법의 개발조합에서는 추진회가 없기 때문에 인가 신청을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데, 거기선 7인 이상이잖아. 여기는 추진회의 위원수가 5인 이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거 맞는데 동요권에 틀렸어요. 토종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 등이에요. 과반수. 이 추진회가 나중에 소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설립인가 동의는 셉니다. 그런데 요거는 추진회는 준비단체에 불과하고 하나만 있으면 2개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과반수 동의로 보시면 돼요. 반을 초과하는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센 동의가 아니면서, 그죠? 2개가 만들어질 수 없잖아. 하나밖에 못 만들어. 최소한으로 하나만 만들어지잖아요. 과반수 동의입니다. 과반수 동의 기억하시고, 5번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추진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죠. 뭐 도가 들어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공공지원 받을 때는 이제 시장으로서의 공공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번 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지금 추진원은 여러 가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러면 아직 조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행자로서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공부하는 요령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 업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행자가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시행자로서 조합이 할 일이에요. 추진의 업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추진의 업무 중에서 여기랑 관련된 것은 계략적인 시행계획이 있어요. 정식 시행계획은 조합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공자도 시행자가 선정하기 때문에 추진의 업무가 될 수가 없죠. 자, 이거 기출문제로 나온 건데,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조합의 약속이 정관이고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는 거 준비 업무에 들어갑니다.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중요한 준비 업무죠. 조합을 창립하기 위한 총회, 만들기 위한 총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합이 하는 총회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미리 창립총회를 개최해요. 정관 확정하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고 조합의 틀을 갖춘 상태에서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 업무에 들어갑니다. 창립총회. 그리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략적인이 붙어야 맞는 거예요. 정식 시행계획서는 조합이 할 일이라. 토종소유자의 동의서 진구. 아니, 이 추진위원회 하면 이제 설립인가 동의를 받아서 인가신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동의를 받으러 다녀야 되죠. 동의서 진구 준비 업무에 들어갑니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 내용 결정. 정비사업비를 조합원들이 각각 얼마씩 분담해야 된다. 이 분담 내역은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의 관리처분계획. 우리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정비사업비가 총 얼마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이 얼마 분담하고 분담 시기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만드는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추진의 업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조합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상식적으로 조합원별 분담. 아니 지금 추진회는 아직 조합 만들기 전인데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들어가겠죠? 조합도 만들어지긴 조합원이 없는데 무슨 조합원별 분담 내역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5번은 조합이 하는 일이라 이거는 아니다. 13번에 다음은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창립총회 개최. 자,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죠. 조합의 설립인과 동의를 받은 후 설립인과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립총회 개최 시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설립인과 동의는 받고 나서 인가 신청 전에 그 사이에 개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가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은 창립총회를 통해서 정관 확정하고 임원 선임은 다 대의원 선임해 놨는데 나중에 동의를 못 받게 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핵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라는 이 사이에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고 맞습니다. 이번에 창립총회는 추진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추진회 위원장의 소집. 직권을 소집할 수도 있고 요구할 때는 소유자 5분의 1 이상 요구하는데 이런 숫자를 바꾸기는 어렵죠. 3번에 추진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숫자들 그냥 텔러리즘으로 보시면 되지. 이걸 어떻게 10일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4번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정관을 확정해서 조합의 약속 틀을 잡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면서 뼈대를 잡는 일을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 다음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자로서 조합이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빼야 돼요. 그리고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토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렇게 창립총회는 독재적인 결의권을 두고 있는데 전체 토론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사람 기준에서 과반수 찬성하면 돼요. 일반 결의 요건이죠. 이때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그래서 우리 정관 확정은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그 확정된 정관에 따라서 임원과 대의원 선임은 하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독특한 게 있는데 여기서도 주로 이제 1번과 4번, 5번이 좀 더 의미가 있죠. 2번, 3번은 좀 덜러리즘으로 보셔도 되고 다 알아두면 좋지만 자, 그 다음에 14번에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사항이다. 틀린 거.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사업,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은 똑같은 도시계획사업조합으로서 성격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조합도 중요하게 우리가 봤잖아요. 항상 나오니까 개발조합과 정비조합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곳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정비조합에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4가지 사업에서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똑같은 얘기죠. 개발법과 시장운수의 설립인가 봤습니다. 개발 정비법이니까 시장운수가 인가권자죠. 개발법이라면 지정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역지정권자, 여기는 시장운수 작은 사업이라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만 되고요. 4번의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이것도 법인의 특징 똑같은 거예요. 개발조합이랑 30일 내 등기. 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 틀렸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조합이 아니잖아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 이것도 개발법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5번 틀렸고요. 자, 우리 15번에서 이제 인가동의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또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조합할 때 우리 성격은 다 똑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먼저 설립인가를 시장운수에게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 4가지 조합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 설립인가에서부터 뒤에까지 관리처분까지 쭉 이어지는 기본 틀입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제가 6가지, 지금 4가지도 출발하되 개선사 관리사 뺐으니까 이 중에서도 재건축은 주로 예외가 인정하는 것이라 여기서도 재건축은 예외가 된다. 원래부터 예외 아닙니까? 재건축은? 그런데 조합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나중에 예외로 추가된 거예요. 왜? 추진회 구성을 안 하기 때문에 추진회 구성 안 하는 대신에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좀 더 센 동의를 받아라. 안 하는 대신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예로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이 틀을 잘 잡으셔야 돼.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것이 원칙,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예외. 나중에 관리청구계까지 쓴다니까요. 계속 이 원칙과 예외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자,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도 중요했거든요. 거기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일반 동의였습니다. 그거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훨씬 조합이 많아서 복잡해지는데 인가동의 중요한 건 다 똑같아요. 자,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원칙적으로 해놓고 이게 원칙이니까 원칙부터 하시는데,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와 그 다음에 면적 이 순서로 합니다. 개발과 정반대죠. 개발부터는 면적부터 나오고 소유자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 먼저 나오고 면적이 나옵니다. 반대인데 이 순서를 뒤바꾸지는 않아요. 원래 처음에 정비법에서는 소유자 동의만 받았는데 나중에 면적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순서 잡아놓고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숫자는 외워놔야 되지만 보세요.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카운트다운이잖아. 카운트다운. 미사일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4, 3, 2, 1 발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4, 3, 2, 1. 이걸 4, 3, 2, 1로 쫙 기억을 하시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해고서 안 하는 대신에 동의권은 좀 더 세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칙 4, 3, 1을 잡은 상태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거보다 세다. 토지등 소유자 5분의 4 면적 3분의 2 다 4, 3, 1에다가 다 1을 더했죠. 다 1이 더해졌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게 10분의 8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분의 8이나 5분의 4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외우기 좋게 5, 4, 3, 2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5, 4, 3, 2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5, 4, 3, 2 즉 10분의 8 3분의 2다. 그리고 재건축은 예외가 복잡한 게, 재건축에서는 주택 단지 안이랑 단지 밖이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동의를 다 갖춰야 되는데, 밖이 포함되면 단지 안에서는 단지 전체 역시 소유자 면적 동의가 있고 각 동별 동의를 다 갖춰야 되는데, 단지 전체에서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4343 동의 이렇게 보세요. 4분의 3 센 거죠 이게. 근데 동별로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예? 전체 4분의 3 43을 유지했는데 어떤 동 때문에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별 동의요건은 엄청 낮춘 거예요. 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동별 동의는 채워집니다. 둘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단지 밖이라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4332가 됩니다. 단지 안에서는 전체 4343 동별 과반수, 단지 밖에서는 4332.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요거와 재건축과 나머지를 섞어서 하나하나씩 낼 때 아직까지는 재건축을 모르고 다른 것만 알아도 431, 5431을 알아도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뭐 재건축 알아야만 맞추는 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요거는 기본이고 요거까지도 같이 해도 돼요. 요거는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숫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15번에 다음 중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얻어야 될 동의요건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원칙이죠. 그러면 431 431. 근데 숫자는 4321이 어이구 4번도 있고 5번도 있네. 4번은 또는이라서 틀렸어요. 제가 개발법 정비법에서 이 두 가지 동의요건 나오는 건 다 밑이잖아. 밑. 또는 형태 없잖아. 어느 한쪽에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또는이라서 틀렸고 5번이 밑 431 맞습니다. 5번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6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얻어야 될 동의요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니까 5, 4, 3, 2 10분의 8 3분의 2 10분의 8 3분의 2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죠. 17번은 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소유자 수는, 자 여러분 토지소유자 수 계산할 때 어차피 사람 수를 계산해야지 그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재개발이니까 뭐 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자, 지상권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이런 것도 가끔 계산 문제 내는데, 토지와 건물은 원래 별개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 각각 계산을 하되 나머지는 다 한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대표자 한 사람만 사람 수로 인정이 돼요.
공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으면 원래 한 사람이고, 그죠?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사람만 인정합니다.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처럼 재개발 사업이면은 지상권자도 들어간다 그랬죠? 지상권이 땅에 설정돼 있다라면은 그 땅에는 하나의 땅인데 소유자는 당연히 있고 거기 지상권자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땅의 소유자 지상권자 있다?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해서 두 명으로 인정하게 되면 지상권 없이 가지고 있는 땅은 원래 한 표인데 이건 두 표가 돼서 부당하잖아 서로. 예?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한 사람이고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했다 한 사람으로, 하나의 물건을 소유자와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하나의 물건일까 한 명으로.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별개니까 각각 계산을 해야 되겠죠. 소유자 수를. 물론 그 토지와 건물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되지만, 그래서 A, B, C 3인이 공유한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가 있으면 토지는 A, B, C 3인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대표자 한 명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 소유자 D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토지 소유자 하나, 건물 소유자 하나, 두 명이 되는 겁니다.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라면 E가 3필지 가지고 있는 거죠. E 한 명이 되죠. 그리고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라면 하나의 땅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둘이 있는 경우니까 하나의 땅이라는 점에서 이거 대표자 한 명으로 봐주죠. 그러면 둘, 하나, 네 명이 되는 겁니다. 18번 정읍상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실제 출제됐던 문제 아닙니까? 재건축 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됐다.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얼마 이상 및 면적 얼마 이상 소유자 동의를 얻어 시장호수 설립인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호수 설립인가 동의죠. 재건축인데 단지가 아닌 곳이니까 4.3.3.2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업권이 4분의 3, 면적이 3분의 2, 기억니은. 그러면 4.3.3.2 이렇게 나오는 것이 3번, 4번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걸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응 요건 아닙니까?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 제가 아까 5.4.3.2, 10분의 8, 3분의 1 그랬죠? 그러면 디귿번의 10분의 8, 미음번이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8, 3분의 2 나오는 것은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 문제도 기억니은 재건축에 대한 걸 몰라도 디귿리을이 하나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 아닙니까? 당시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은 뭐 재건축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답은 4번입니다. 19번 자, 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받아야 될 동의 요건 건대주택단지 안에서 아니라면은 단지 전체 4343 동별 과반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의 동별 과반수 단지 전체 4343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보세요. 다음 동의의 철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뭐 좀 어렵게 나올 때 대비한 거, 그만큼 출제 빈도는 낮지만 어렵게 나올 때 대비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설립인가 동의를 철회하려면 설립인가 신청 전해라. 이건 일반적 얘기죠. 항상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설립 인허가 신청 전해하는 거죠. 원칙인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일단 보세요. 이번에 철회를 하려면 동의 상대방 및 시장원수에게 철회서에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 방법으로 발송하라. 철회할 때는 동의 상대방에게도 철회서 보내고 시장원수에게도 보냅니다. 그럼 시장원수는 받은 것을 다시 동의 상대방에게 알려주게 돼 있고, 그때 철회 효력 발생은 직접 철회서를 받은 때와 시장원수로부터 받은 때 둘 중에 빠른 때 효력 발생,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존재하죠. 하여튼 2번 맞고, 3번의 철회서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하도 인감도장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철회서든 동의서든 마찬가지예요. 지장 찍고 원시적으로 지장 찍고 자필로 서명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하는 겁니다.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요. 인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장기간 체류한다라든지 특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지장.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은 시장호수가 처리서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동의 상대방에게 처리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라. 그럼 5번의 처리 의사 표시는 처리서가 동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 또는 시장호수가 동의 상대방에게 처리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에 빠른 때 효력 발생하는 거 맞게 돼 있고, 빠른 때 서로 알게 되니까 처리서에서 아니까 21번도 어려울 때 어렵게 출제할 때 대비한 문제예요. 각종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 시기에 대한 내용이 옳지 아니한 거. 원칙적으로 동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개발법에도 나와 있는 원칙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결 복잡한 게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가 아니고 처음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지 30일 지나면 철회 못하는 조기 확정을 위한 그 중요한 동의 세 가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게 2번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고요. 3번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5번의 추진이나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거 큰일이죠. 조합 설립을 동의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만들어진 조합을 해산하는 거 큰일입니다. 이 세 가지 동의는 중요한 동의이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기 확정, 처음에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한다. 즉 30일 지나면 철회 못한다. 철회 못하게 함으로써 조기 확정을 노리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설립에 대한 동의는 다시 예외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2번처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때로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도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원칙으로 돼 있어요. 5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4번은 다시 3번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창립총회를 한 이후라도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데 원래는 아까 3번처럼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때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30일까지 철회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창립총회를 했다라면 그때는 철회 못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아니 아까 제가 창립총회를 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나서 하라고 했는데 설립인가 동의를 받고 나서 중요한 창립총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철회를 허용하게 되면은 창립총회가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립총회를 했으면 중요한 총회를 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철회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자, 22번 보시고 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조합원. 자, 또 여기를 한번 보시고 아까 조합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매번 나오니까. 자, 지금 조합원은 누가 되는지 역시 중요한 얘기죠. 조합원도.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찬성 반대 떠나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항상 정비법에서는 원칙 두 사업, 예외 두 사업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그럼 원칙인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찬성 반대 떠나서 당연 조합이 된다. 개발과 같은 구조가 돼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가로대 정비사업은 예외가 되는 게 개발과 다르기 때문에 예외죠.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점에서 특이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과 가로대 정비사업에서는 동의한 사람만 되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되겠죠?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물건은 미리 전체를 취득해야 전체 대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조합원이 안 될 자가 버틸 때 대비해서 매도 청구를 인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신 물건 시가로 나에게 팔아라. 매도 청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매도 청구는 재건축과 가로대 정비사업에서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즉 조합원이 안 될 자의 물건 취득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것이라 다른 사업에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조합원에서도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되고 이때도
그 대표자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것도 보셔야 되죠. 자,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만. 그리고 만약에 여러 사람 소유자가 있지만 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한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한 명만 대표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세대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원래 달리하면 다르게 봐야 되는데 세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래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 배우자와 20세 미만인 미혼인 20세 미만인 직계비속은 한 세대로 본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후가 전제이죠.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각각 나눠서 취득해서 공유가 아니고 각각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됐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후에 그렇게 됐으면 그때는 각각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소유 대표자 1명만 조합으로 본다. 그 얘기까지도 정부의 특이한 얘기로서 있죠. 조합원에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아까 20번, 21번보다는 당연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22번 정비조합의 조합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원칙을 얘기하네요.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간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바로 요 사람이 앞에서 배웠던 토지 등 소유자 아닙니까? 요 사람들이 찬성만 됐다는 해서 당연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그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잖아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얘기. 다만 이때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땅을 양수한 경우는 양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혜택 주는 겁니다. 4번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즉 세대를 분리해 있는 배우자와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은 세대를 분리해 있어 같은 세대로 본다 아셔야 되고 5번에 설립인가 후가 전제되어 있어요. 설립인가 전에는 신경 안 씁니다. 설립인가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는 그 수인을 각각의 조합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표자 1인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를 수인을 각각의 조합원으로 보면 처음에 할 때 한 명이라고 조합원이 예상됐는데 여러 명 조합원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립인가 이후에 한 사람이었으면 나중에 늘어났어도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자, 24번은 정비보상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일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벌써 이게 틀렸죠. 예관대로 매도 청구는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면 매도 청구 가능해요. 그런데 재개발이면 재개발이 들어서 틀렸잖아. 우리 재개발은 찬성만 될 따라서 당연히 토지가 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때문에 틀렸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자도 재개발에서는 조합원이 되니까. 2번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의 토지나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우리 재건축에서만큼은 애초에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게 재건축이잖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합원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일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건 뭐 예의적 시행자 지정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반대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공법에 나오는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매도 청구는 5가지에 나오는 모든 매도 청구는 다 시가예요. 비싸게 받으려고 안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매도 청구를 이제 공시지가, 감정가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시가예요. 시가. 이거 물어본 적도 있고요. 여기서 시가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게 시가가 되겠죠. 개발이익이 배제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24번은 투기관리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투기관리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원래 조합원 지위 이전은 이전이 됩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의 양도 증여 등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라 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그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건축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이라면은 이때는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 되는 게 안 됩니다. 안 돼. 자, 지금 요 이번에 부동산에게 파리 대책이 나왔죠? 파리 대책에서 제일 그 공법에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이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세법에서는 투기지역이고요. 근데 우리 투기과열지구가 무서운 게 지금까지는 이 투기과열지구가 사실상 3년 전부터 사실상 전국에 어디에도 지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과 경기 일부 세종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투기과열지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다시 돼버리는 건데 여러분. 원래 조합원 지위 이전은 됩니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곳에 재건축이라면은 새로 물건을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안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안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재건축이 다 강남에 몰려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그 파리 대책 이후에는 누가 살 사람이 사봤자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설립인가 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설립인가 재건축 중에서 아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면 그때는 이전이 되죠. 그런데 그게 막 2억 이상 떨어진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설립인가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 되는 게 아주 투기과열지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다시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양도자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을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아닌 것은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좀 볼만한 게 있는데 마치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마치 주택법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있죠. 그거는 주택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여기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빼놨습니다. 자, 대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광시군으로 이전한다. 근무 생업상 사정 이거 부득이한 사유 아닙니까? 뭐 질병치료 취약계로 마찬가지죠. 상속에서 시도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세대원이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다 부득이한 사유.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해외 이주. 5번에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해외 체류, 이것이 2년 이상 해외 체류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우리 해설을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밖에 0이 정하는. 제가 여기선 그 밖에 0이 정한다 그래서 0은 소개를 안 해놨는데 지금 정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완전히 확대됐기 때문에 이제는 0이 정한 것은 문제화시키지는 않았지만 0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을.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서 그래요. 여기만 있는 얘기인데 자 지금 조합의 설립인가 이후에 지금 조합원 지위가 넘기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빨리 신청해서 사업시행권을 따야 되죠. 요때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2년 내 안 하고 있는 재건축 중에서도 그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칩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바로 이때까지 공사를 빨리 착수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 사업시행 인가 받고 나서 공사 착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수를 2년 내 안 했다. 그런데 2년 동안 안 하고 있는 재건축의 부동산 중에서 역시 그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착수했어요. 착수했으면 빨리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착수한 때로부터 준공 3년 내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3년 내 안 하고 있는 토지로 그 재건축의 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각각 여기서 설립인가로부터 사업시행권 따라 사업시행권 땄으면 착수하라, 착수했으면 준공하라. 이것을 둘, 셋. 아까 우리 해제처럼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2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받는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뭐 강남에서 차고 팔고 하니까 좀 쉽지가 않겠죠. 요 얘기까지.
자, 요 얘기까지도 대통령령에서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일단 했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에 조합에 관련된 것도 또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